같은 풍경을 보고도 어떤 이는 눈물 찢고 어떤 이는 아무 감흥 없이 지나친다.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이는 상처받고 어떤 이는 웃어넘긴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저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비롯되는가? 그건 우리가 누구인가, 즉 어떤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에서 비롯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 가장 깊고도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외부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점이라고. 존재란 단순히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방식이다. 누군가는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요를 유지한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한 방 안에서도 불안과 소란을 안고 살아간다. 그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존재의 구조 때문이다. 존재는 우리가 타고난 기질, 내면의 감정 결, 지능과 감수성, 그리고 몸과 마음의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삶을 해석하는 필터다. 삶은 그 필터를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나에게 도달한다. 그리고 그 해석된 삶은 나를 다시 만들고 내일의 나를 규정한다. 존재는 단단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유연하고 섬세한 구조다. 그것은 외부 자극에 따라 늘 미세하게 흔들리며 조율과 회복, 왜곡과 회피 사이를 오간다. 그래서 철학이 필요한 것이다. 철학은 내 존재의 필터가 어떤 색을 띠고 있는지를 조용히, 천천히 들여다보게 만든다. 누구는 늘 모든 것을 경계하고, 누구는 쉽게 상처를 받고, 누구는 지치기 전에 스스로를 방어한다. 이 모든 반응은 상황이 만든 것이 아니라 존재의 결이 만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인생의 조건이자 출발점이라 보았다. 그는 말한다. 모든 인간은 자기 존재라는 기초 위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 외부의 변화는 그 기초가 단단할 때에만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라는 존재를 들여다봐야 한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감정에 자주 지배되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쉽게 무너지고 어떤 상황에서 단단해지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성격 분석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기울기를 측정하는 질문이다. 당신의 존재가 깊고 조용하다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존재가 단단하고 따뜻하다면 누군가의 냉소조차도 당신의 하루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존재가 지치고 금이 가 있다면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관계를 맺어도 삶은 공허하고 위태롭다. 그러니 우리는 물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질문이면서도 가장 회피하기 쉬운 질문이다. 존재는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언제나 타인의 기준으로 포장되고 만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 당신이 자주 하는 말투, 당신이 머무는 공간, 그 모든 것에는 당신의 존재 해석 방식이 배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에 한 번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우리는 조금씩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결을 회복하게 된다. 존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것을 자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만이 외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수많은 비교 속에서 자라왔다.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잘생기고 예쁜지.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비교는 멈추지 않는다. 누가 더 많이 벌고, 누가 더 유명하며, 누가 더 사랑받고 있는지. SNS를 열면 타인의 잘 사는 모습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속도, 누군가의 삶을 기준 삼는다. 그러나 그 모든 비교의 이면에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전제가 하나 숨어 있다. 우리는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쇼펜하우어는 단호히 말한다. 아니다. 우리는 애초에 서로 다른 지능, 다른 기질, 다른 감정선, 다른 체질로 태어난다. 삶은 공평하지 않다. 그는 그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삶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참된 지혜가 시작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비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늘 밝고 낙천적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예민하고 깊은 감정을 지닌다. 누군가는 쉽게 사람을 사귀고 또 다른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절실하다. 이 모든 차이는 잘못도 우월도 아니다. 그저 존재의 결이 다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로 타고난 기질의 영향력을 꼽았다. 사람은 그가 가진 지능, 신체, 감정적 성향의 총합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노력만으로 바꾸기 어렵다. 그렇기에 진정한 행복은 남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결을 따르는 것에서 온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의 성질을 무시한 채 타인의 궤도에 올라타려 한다. 예를 들어 사색과 고요함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교성과 속도를 요구하는 환경에 자신을 억지로 밀어넣는다면 그의 하루는 지속적인 긴장과 피로 속에 놓일 것이다. 반대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을 강요당한다면 그의 존재는 마치 가둬진 새처럼 불안에 휩싸일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하면 된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그 노력은 누구의 궤도를 위한 것인가? 만약 그 노력이 타인의 인생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자기 본성을 억누르는 억지이며 행복과는 더욱 멀어지는 길일 수 있다.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 속에 있지 않다. 행복은 자기 성질과 조화를 이루는 데서 생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처럼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결을 깊이 이해하고 그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수용이고 비교를 넘어선 삶의 첫걸음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가장 큰 실수는 자기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기에 비교는 삶을 왜곡시키는 가장 은밀한 독이다. 비교는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빼앗는다. 타인의 걸음 속도에 집중하게 만들고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을 믿는 대신 누군가의 성취를 부러워하며 그것을 따라잡는 데 온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러나 삶은 경주가 아니다. 삶은 방향의 문제다. 자신의 존재에 맞는 속도와 방식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행복의 기반이다. 우리는 이따금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라고 묻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나는 왜 나일까? 라는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과할 수 있다. 그 방식이 느릴 수도 덜 화려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존재에 가장 가까운 길이라면 그 길이 곧 정답이다. 비교는 침묵으로 넘어가고 성찰은 내면을 향해 열린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타인의 시선인가? 자기 존재의 결인가? 그 질문에 정직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의 삶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된다. 그 지혜는 결국 이렇게 말하고 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너는 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기준 속에서 살아간다. 누군가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 사회가 정해둔 행복의 조건, 부모가 기대한 인생의 방향, 타인의 눈이 머무는 방식으로 가꿔야 하는 외모와 태도. 이 기준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하루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지배한다. 어떤 말을 삼가고 어떤 표정을 연습하며 어떤 선택은 주저하고 어떤 감정은 애써 숨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믿지만 실은 누군가가 그려놓은 선을 따라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고 있는 건 아닐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는 말한다. 진정한 삶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그 중심이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고유의 감각, 기질, 욕망, 필요에서 비롯된다고. 우리는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언제나 외부의 목소리에 휘둘리게 된다. 그 외부의 목소리는 때로는 친절하고 때로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그 목소리는 우리를 타인처럼 살아가게 만든다. 삶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 머무르게 된다. 그림자는 무거운 법이다. 그것은 자신의 몸이 아니라 남의 빛에 의해 드리워진 허상일 뿐이니까. 우리가 중심을 되찾는다는 건 자신의 삶을 다시 그려나간다는 뜻이다. 남들이 그어놓은 선을 따라가던 삶에서 스스로 선을 그어보겠다는 선언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가? 어떤 감정과 어떤 속도로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싶은가? 그 질문이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자각만이 참된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자유를 스스로 내어준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의 평균치에 도달하기 위해,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자신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느끼게 된다. 무언가 이룬 것 같은데도 공허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도 외롭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지친다. 그리고 그 멀어짐은 어떤 소유나 관계로도 메워지지 않는다. 그 공허는 나로부터 멀어진 데서 비롯된 가장 깊은 결핍이다. 자기 자신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이기적이거나 고립되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과 건강하게 관계 맺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나를 기준 삼지 않으면 나는 늘 타인의 요구에 흔들리고 그들의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자기 안에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는 묻지 않는다. 내가 옳은가? 가 아니라 내가 나로서 진실한가? 를 묻는다. 그는 비교하지 않는다. 타인의 걸음보다 자신의 방향과 속도에 집중한다. 그는 증명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자신을 살아간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단단한 삶이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고 낮게 흐르지만 멈추지 않는다. 삶은 누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구는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 당신만의 속도, 당신만의 리듬, 당신만의 언어로 살아가는 삶. 비록 그것이 느려 보여도 혹은 화려하지 않아도 그 중심이 나에게 있다면 그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 그러니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에서 나는 나로서 살고 있는가? 로 그 질문에 예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깊고 단단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어디로 가는지보다 누구로 걷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처럼 너무 멀리서 그것을 찾는다. 더 나은 자리, 더 좋은 사람, 더 많은 돈, 혹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어느 날에 행복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조금만 더를 외친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조금만 더 예뻐지면, 조금만 더 사랑받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거기에 선을 긋는다. 그는 말한다. 행복은 외부의 어떤 상태가 아니라 내부의 어떤 능력에서 비롯된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감각이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다. 예컨대 같은 햇살을 받아도 누군가는 그것을 고마움으로 느끼고 누군가는 그것조차 당연하게 여긴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 하루를 충분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자랐다고 느낀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까? 바로 내면의 태도다. 내면이 평온한 사람은 복잡한 외부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는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고요를 찾을 수 있고 바쁨 속에서도 잠시 멈춰 숨을 고를 수 있다. 반면 내면이 불안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끊임없이 다음 것, 그 다음 것을 바라본다. 채워도 채워도 어딘가 허전한 마음이 따라붙는다.
그 허전함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생긴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자기 자신의 기질과 감정에 대해 무지한 사람은 행복을 타인의 손에 맡긴다.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상처받고 무엇에 위로받는지를 아는 것. 이 사소한 자각이 삶을 다르게 만든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삶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쁨을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이라는 감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묻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위해 기뻐하려 애쓰고 있는가? 나는 타인의 기준 속에서 억지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이 질문들 속에서 진짜 나의 감정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점점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기 내면의 평온으로 향할 수 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햇살을 느껴보는 일, 따뜻한 물 한 잔에 마음이 놓이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당신이 그것을 느낄 줄 안다면 말이다. 그러니 행복을 멀리 두지 말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묻자. 나는 지금 충분히 살아있는가?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고통은 삶의 그림자다. 빛이 있는 곳에 반드시 따라오는 떼어낼 수 없는 동반자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하려 한다.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때로는 더 큰 자극으로 덮어버리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든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 그는 말한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며 철학은 그 고통을 견디는 기술이다. 이 말은 냉혹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삶을 단단하게 바라보는 통찰이 담겨 있다. 고통 없는 삶을 꿈꾸는 건 그림자 없는 태양을 원하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자세다. 고통이 밀려올 때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일. 그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조직해가는 과정임을 믿는 일.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삶을 의식하게 만드는 감각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즐거움 속에선 삶의 본질을 잘 보지 못한다. 그러나 고통은 삶의 이면을 꿰뚫어 보여주는 창이다. 실망, 상실, 질병, 고독, 거절. 그 모든 감정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성찰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한다.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고통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 것. 그것을 마주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는 기회로 삼을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제안하는 삶의 자세다. 또한 그는 고통을 비교의 문제로 보기도 한다. 고통은 객관적 강도보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 같은 아픔도 어떤 사람은 절망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통과 의례라 부른다. 해석이 고통의 질을 바꾼다. 그러니 우리는 연습해야 한다. 고통을 이름 붙이고 그 감정에 머무르며 조금씩 그것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누군가를 떠나보낸 아픔이라면 그만큼 내가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실패의 고통이라면 내가 시도했다는 증거다. 고통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신호다. 그 감각을 너무 빨리 지워버리지 말자. 고통은 종종 가장 진실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끓던 감정들이 떠올라 우리를 울게 만들고 다시 말하게 만들고 어쩌면 새로운 결심을 품게도 만든다. 그 과정이 삶을 조용히 바꾼다. 삶은 언제나 고통과 함께 온다. 하지만 그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스승일 수 있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섬세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더 인간답게 만든다. 고통을 견딘다는 건 그저 버틴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며
새로운 나로 걸어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니 이제 묻자. 나는 지금 어떤 고통과 함께 살고 있는가? 그 고통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고통을 어떻게 품고 있는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더 깊이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사유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유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게 해준다.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믿은 철학의 힘이다.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다. 그러나 단지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삶을 깊게 만들진 않는다. 진짜 사유는 삶을 밀고 들어오는 고통 앞에서 의미를 되묻는 능력이다. 그는 말한다. 철학은 고통의 해석이자 인생이라는 무대 뒤에 있는 구조를 밝히는 등불이다. 삶이 불합리할수록 사유는 더욱 절실해진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는 이것에 이렇게까지 반응하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진짜 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다. 하지만 문제 속에서 나를 잃지 않게 해준다. 고통은 우리를 쪼갠다. 사유는 그 조각을 다시 하나로 잇는다. 삶의 균열을 메우는 접착제처럼 사유는 우리를 다시 통합한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자세가 사유라고 말한다. 사유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꾼다. 나를 바꾼다는 건 내가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바뀐다는 뜻이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고 더 이상 경랑 속의 표류자가 아니라 그 파도를 읽는 항해자가 된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한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 적절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철학적 거리를 말한다. 지금 내 안의 슬픔, 질투, 공허함, 분노, 그것들을 내 정체성으로 끌어들이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것.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철학은 나에게 말해준다. 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 당신의 무너짐을 보고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존재한다. 그 자아는 지켜보는 나, 해석하는 나, 다시 말해 의식 위에 서 있는 나다. 이 자각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 사유는 또 하나의 힘을 갖는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것.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해진다. 하지만 사유하는 사람은 안다. 타인의 말이 내 삶을 규정하지 못하며 그 말이 내 존재의 진실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걸. 사유는 나를 외부로부터 분리시키는 동시에 내면에 더 깊이 닿게 만든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단순하지만 끈질긴 질문들이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주는 닻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을 삶의 장식이 아니라 삶의 도구로 여긴다. 말장난도 사변도 아닌 실제로 삶에 개입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능으로서의 사유. 우리는 그 사유로부터 자기 자신을 조율하고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갈 이유를 다시 세운다. 그러므로 철학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오늘 아침 우리가 왜 일어났는지, 무엇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어떤 것을 버티고 있는지에 대한 조용한 질문 속에 있다. 질문은 삶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삶이 진짜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만든다. 고통 앞에서 사유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진다. 사유하는 사람은 비록 고통받더라도 그 고통으로부터 한 겹 더 깊은 나로 진입한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철학의 의미다.